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긴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불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잠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 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이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파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원체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 항의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정수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저는 기댈 곳 없이 방황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죠. 부모님께서 남겨주셨던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친인척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은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은 자라지 않은 채 외롭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의 차남이었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어 포기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상태였죠. 남편은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집에서 돈 문제가 생겼고 그걸 메꿔주어야 했습니다. 모았던 돈들도 어느 순간 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는 이런 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2년 동안 모은 통장 깼다며? 당신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으로 쓴다면서 겨우 모은 돈 아니야? 저번에도 통장 하나 깨고 몇 개 모으던 것 중에 하나 겨우 남은 건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억울하지 않아? 형은 대학까지 다 다니게 하고 나야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집이라도 남겨줘서 다행이지. 솔직히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자기 옆에서 보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해. 그러게. 나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 지금 상황도 사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 솔직히 전에는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 주변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 하나, 독립을 해야 하나,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심지어 형은 또 대학도 가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대학 말고 취업을 하라고 하는지, 집이 어려우면 형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서운했지. 지금도 서운하고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형보다는 잘 돼야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오기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2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들 다 집에 들어갔잖아. 버는 돈에서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도 겨우겨우 모으고 있던 돈도 전부 다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 그 돈들 모아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2년은 걱정 없이 생활비하고 대학 다닐 돈으로 모아뒀는데 왜 그냥 집에 다 가져다 준 거야? 어쩌겠어. 형이 사기 당했다는데.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형만 힘들었으면 나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형이 부모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해. 형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해서 엄마랑 아빠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뭐. 아무리 미워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나 봐.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게 되네. 어쨌든 다시 모아야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대학에 가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잖아. 더 늦기 전에 대학에 가는 건 어때? 지금 20대 중반인데 더 늦으면 도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한테 받은 집도 있고 돈벌이도 있으니까 생활이 크게 문제는 없잖아.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고
이걸로 대학 가는 건 어때? 내가 자기 집 생활까지는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대학 가는 것까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집이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다고 하고 솔직히 형 아니면 집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자기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지원해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 삶 뒷전으로 두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해봐. 자기야,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박사 될게.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겠다며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감동하였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의 다짐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죠. 어떻게든 빨리 졸업을 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도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1학년 이후로는 장학금도 다 받아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교수님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실험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여러 실험실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교수님 실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행복해했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학부생으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지냈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하루 얼굴 보기도 바쁜 적도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험실 학부생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는커녕 생활도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순간에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사실 내가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내 형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자기 덕만 보고 살 순 없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민폐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석사 박사 따기까지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동안 수입도 별로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도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끝까지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더 공부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냥 대학 졸업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자기야,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실험실에서도 실험한 게 너무 좋게 나와서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논문에 이름 올리겠다고도 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성과도 좋잖아. 당신이 있는 실험실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 그런 분 밑에서 배우고 거기다가 석박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교수님께서 먼저 석박사 과정까지 제안도 해주시고 그분 밑에 있으면 나중에 당신 앞날은 탄탄대로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생활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기회지.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고. 그렇지만 벌써 나는 30대가 되어가고 앞으로 5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자기랑도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하는데 자꾸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꿈은 이제 바뀌었어.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취득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랑 함께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런 고민이라면 진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이 뭐가 있겠어. 솔직히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인척들도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소하게 친구들 뿐인데 나는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 당신만 괜찮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거기다가 신혼집은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사는 곳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가구나 가전도 새로 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래도 주변에 보면 결혼식 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좋은 신혼집 소소하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건 없어도 괜찮겠어? 나는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취업해서 돈도 잘 모아서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봐도 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봐. 석 박사도 시작하고 5년 길다면 길지만 남은 인생보단 짧잖아.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가진 거 없는 나라서 자꾸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 혹시나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고. 당신이 응원해주니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박사까지 될게. 그래서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남편이 평생 한결같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남편 측도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희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다만 저는 그동안 배우던 주얼리 공예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수제 주얼리 숍을 오픈했죠. 예전에는 취미로 만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저도 남편이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저만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죠. 가게가 정말 잘 돼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취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자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도 이참에 공부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주변에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학 가던데 너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중졸리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박사 안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어디 가서 속이라도 편하게 하지.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중졸인 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비웃을 거다. 더 늦기 전에 검정고시 준비해서 일단 대학 졸업장부터 받아두렴. 네? 어머님, 저 지금 멀쩡히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중졸 때문에 난처하거나 창피한 적도 없었고 살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도전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재미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지금 일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니? 네 남편이 이제 박사가 된다는데 그분 맞춰야지. 주변에 다 네가 아내라고 소개를 할 텐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쪽 사람들은 다 고학력자인데 겨우 중학교 졸업만 했다고 하면 말이나 섰겠니? 그런 거 다 네 남편 앞날에도 걸림돌 되는 거란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돈도 돈이지만 명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렴. 어머님, 저는 지금 생활이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 즐겁게 잘하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힘들거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예, 그건 너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다. 이제 너도 며느리니 어느 정도 시댁이랑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박사인데 며느리가 중졸이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냐고. 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니? 그럼 너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내면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좀 하고 옷차림도 앞으로 우아하게 좀 다니렴. 그러는 것도 해봐야 는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라느니
잘 챙기고 다니라느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석사로 졸업을 하든 박사가 되든 저는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일을 안 하면 누가 생활비를 버나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급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당신 왜 시댁에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난 솔직히 어머님 말에 서운했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중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 솔직히 당신도 대학 안 갔을 땐 고졸이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지 내가 따져본 적도 없고, 당신이야 당신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준 거지만 나는 공부가 내 꿈도 아니고 그렇게 갇혀야 하나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당신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그걸로 내가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된 거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원래 어른들은 남의 이목도 중요해. 예전에 엄마가 주변에 자랑할 거리도 없고 일만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나도 박사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도 있는가 보지.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제 석사 끝내고 박사 준비할 건데 나도 솔직히 당신이 중졸인 거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박사인데 아내가 중졸이라고 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검정고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준비하자.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니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준비해서 도와달라고 할게. 그런데 지금은 내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퍽이나 네 자존심에 도움 요청하겠다.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알았다고 좀 말하면 안 돼? 돈 지원해줬다고 해서 내 의견은 깡그리 무시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너무하잖아. 나중이라도 고졸 검정고시라도 볼 줄 알았더니만 한 번을 준비도 안 하고. 나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곧 박사 준비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려야 되겠어? 난 좀 당신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공부로 잠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을 했죠. 남편 또한 자신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히스테리는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실험으로 밤을 새워 학교에 있어야 하는 날이 많다는 말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가 어느 날 새벽 사용 알람이 울렸죠. 봤더니 한 모텔에서 사용 내역이 뜬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새벽에 카드 알람 울려서 봤더니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지. 모텔이라고 뜨길래 엄청 깜짝 놀랐어.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거야. 당신 거기 어디 있는지도 안 봤지? 거기 위치 보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인 거 바로 나와.
집까지 와서 쉬려고 하면 언제 차 운전하고 언제 와서 쉬어. 다시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래도 맘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그냥 근처 모텔에서 자려고. 학교에서 영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집까지 오려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집에 와서 편하게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아? 하긴 몇 시간 못 자고 가야 하니까 그것도 머리 아프긴 하겠네. 그럼 차라리 학교 근처로 작은 원룸 하나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박사 준비하는 동안만. 어차피 집에 와도 나도 가게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매번 학교 때문에 집에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하나 알아보자. 남편은 모텔에서 자주 숙박을 했고 몇 번의 일이 있고 나서 학교 근처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실험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지만 박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에 나는 뛸 듯이 기뻤죠. 바로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숙소로 가 거하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남편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상을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다가 이내 침착해졌죠.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 잠시 앉아봐.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번에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 지금 당신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지원해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부부로서 유지한 거지. 사실 당신이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당신이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지원해 주었다고 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욱 마음이 멀어졌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 15년은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정도면 편안한 안정감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지. 누가 가슴 뛰는 사랑을 해? 당신 박사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 마음 어떤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다.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당신이랑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 막혀.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박사가 되는 거라서 그 꿈 이뤄주려고 노력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알아줘.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지원해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꿈이었으니까 지원해준 거야. 그리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박사가 되면 나 호강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정말 그것 때문이야?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뿐이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답답하네. 끝까지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봐. 멍청한 너랑 어떻게 살겠어? 솔직히 당신 중졸인 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 주변 다른 박사 아내들은 다들 못해도 대학은 나왔는데 당신은 중졸인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수준 딸려서 대화나 되겠냐고. 어차피 이렇게 말해봤자 당신은 또 공부에 생각이 없다. 이딴 소리나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자. 택시 불렀으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남편은 당황하고 있던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와 택시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택시에 타서야 저는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유심히 보던 택시기사 아저씨는 잠시 차를 세워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저기 손님, 조금만 진정해 보세요. 아까 그 남성분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울지 마시고 잠깐 진정해 보세요. 제가 그분 자주 태웠거든요. 저기 오피스텔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어떤 여성분이랑 자주 콜 불러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도 둘이서 자기야 어쩌고 하길래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휴, 여기가 부인이셨구나. 어쩐지 부부치고는 너무 다정하다 싶었어요. 남편 외도하는 거 이제 발각하신 거예요? 네? 무슨 외도요? 아까 그 남자 저희 남편 맞아요. 오피스텔 근처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여자라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온 적은 없을 텐데. 혹시 어머님 보신 거 아니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남편 있는 곳에 자주 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닌데. 저번에 그 여성분이 놓고 내린 귀걸이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네요. 이거 저번에 놓고 내리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머님 물건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짝 들어보니 남편분 여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뒷조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 전해준 귀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같은 실험실 동료가 자신의 논문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직접 공들여 만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보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혼 소송 청구가 들어가자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죠.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청구라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앞길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합의하고 정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혼 소송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 오히려 이혼 소송해야 할 건 나야. 그동안 나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당신 솔직히 대학 지원만 해줬지. 집안일을 해봤어? 아침밥을 차려줘봤어? 어떤 거 하나 하지도 않아 놓고선 이혼 소송이라니 기가 막히네. 참나. 당신 평생 알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소정 씨랑 재미있었니?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 소정 씨지? 당신이 논문 쓰는데 도와줬다고 했던 그 동료. 당신 정말 지금까지 앙큼하게 나 속여왔더라. 당신 대학에도 결혼했다는 말 하나도 안 했더라고. 참 웃기네. 근데 걔는 당신 유부남인 거
이미 알고 있던데? 그거 당신 학교에 알려줘도 괜찮아? 아니, 이미 알려질 거니까 뭐. 괜찮고 말고 할 게 없지. 당신 무슨 소리야? 소정이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소정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소정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당신이 뭔데 감히 소정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이미 우리 관계는 그 전에 끝났어. 내가 집 따로 얻었다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냐고. 우리는 별거 중이었던 거고 어차피 당신이랑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었다니까. 개소리도 작작해. 그래. 그 정도는 뻔뻔해야 이런 미친 짓을 하겠지. 당신 만나는 이소정 씨, 당신 실험실 동료도 아니잖아. 당신 교수님 딸 아니야? 교수님이 그거 아시고서도 당신 그렇게 감싸줄까 의문이네. 뻔뻔하게 내 언녀 선물을 내가 만든 걸로 해?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따로 없지. 네가 벌어서 사준 것도 아니고 거지같이 아내가 만든 귀걸이를 상간녀한테 선물을 해주니? 뭐? 거지? 당신 말 다 했어? 소정이랑 나랑은 순수한 사이야. 네가 그렇게 모독할 사이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따위 말을 해. 당신이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잖아. 서로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동안 대학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건 당신 선택이었지. 내가 그렇게 그만두겠다 했을 때 말렸던 건 당신이야.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상간녀 소장 그 집으로 보냈어. 아마 교수님도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도 내가 보냈고.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학교에 보냈으니까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네. 당신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 똑똑하신 분이 준비하니 잘 준비하겠지. 어디 한번 기대해 볼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상간녀가 바로 남편의 교수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저와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멍청하게도 제가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덕에 현관 CCTV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들어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이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확실했고 역시나 빠르게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상간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소송 결과 두 사람은 저에게 2천만 원씩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 쪽 분야가 좁아서 그런지 졸업 후에도 취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아주 적은 월급의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게는 더욱더 잘 되어 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몇 배는 성장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랑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 고생한 거 하나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팔렸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했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갈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 어디 가고 쭈구리가 왔어? 나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일어난다는 상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해. 당신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한테 남아있는 정 1g도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헌시작처럼 버려놓고선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난리야? 하던 대로 해,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봐. 당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옆에만 있게 좀 해줘.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났어. 나 그쪽 계통에서는 이제 소문나서 아무도 나 채용도 안 해주고 소문도 계속 돌고 미치겠어. 제발 당신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랑 다시 잘 살면 내 평판도 다시 잠잠해질 거고 괜찮아질 거야. 제발 당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웃기고 있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딴 여자 만날 때는 행복하지 않았니? 내가 아무리 미쳐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다신 안 만나. 거지 같은 걸 걷어서 키워줬는데 뒤통수를 쳐? 저기요, 짐승도 위기에 도와주면 은혜를 갚아. 근데 당신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한 짓을 할 수 있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우니까. 남편은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컸는지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랜 고생이 전혀 보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벼랑 끝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 금방 극복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열심히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